출신이고 학교에 돌아와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 이제 프로페크 포럼에서 또 훨씬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강연하면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기술 혁신과 부동산 가치 최적화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전달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주제는 첫 번째로 기술과 혁신에 대한 저와 저희 회사의 관점을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두 번째로는 스페이스워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또 공감을 얻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몇 가지 단어를 보여드릴 텐데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가 있고요, 논문이 있고, 특허, 이력서, 그리고 묘비명, 이렇게 5가지 단어가 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본 공통점은 문서화된 정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상세도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묘비명이 색일 명자더라고요. 인생을 한두 문장에 이제 요약을 하는 거죠. 이력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축약되어 있고, 특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구항에 굉장히 다 압축되어 있죠. 논문은 좀 더 상세하고 파라미터 설명도 들어가고, 코드는 갖가지 예외 상황과 모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상세함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는 다 문서화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은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 대학원생도 계시고 학부생도 계실 텐데, 우리가 이제 열심히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지새웠던 많은 밤들이 결국에는 논문에 다 축약되어 있죠. 네. 이제 과학 탐구, 과학의 프로세스인데 많이들 알고 하고 계실 겁니다. 관찰하고 이제 문제 인식하고 가설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가설 검증하고 이 루프를 계속 돕니다. 실험하고 잘 안 되면 가설 재설정하고,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제 연구와 조합이 이제 길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루프를 빠져나게 되면 일반화된 어떤 주장을 이제 세상에 클레임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국민 모두에게 굉장히 익숙한 프로세스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려서부터 이 과학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사실 다 배웠고, 이것을 기반으로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게 이제 비상 교과서, 중1 교과서에 있는 캡처본인데 우리가 쉽게 스킵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워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하고 또 기술을 다루고 공학을 다루고 하는 것은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가설에 대해서 말하고, 예상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이게 프로포절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과되면 실험 및 분석에 대해서도 말하고, 말이 안 되네 그러면 말을 고치죠. 그래서 말이 되도록 계속 고치고 그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 되네 그럼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말이 되지 않으면 완벽한 마무리가 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회사에서 다양한 포지션에 일할 때 말이 되는지 본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술은 결국 말로 표현되고 기술적으로 잘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TDD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TDD는 많이 유명한데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저희 회사는 도큐멘테이션 드리븐 디벨롭먼트를 많이 지향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흔히 이제 코드 리뷰 많이 회사들이 하잖아요. 근데 잘 안 되기도 하고 비용이 되게 큰데, 코드 리뷰 같은 경우에는 사후 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드가 작성된 것을 다시 읽고 머릿속에서 구조화해서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들과 그런 것들을 같이 피드백하기 때문에 비용이 되게 큽니다. 근데 문서 기반의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서면상에서 피드백이 빠르게 오가면서 코드와 완료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비용을 아끼고 일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DD를 많이 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것이 얼마나 옳은 방향인가를 같이 검토하고,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를 검토하고,
또 얼마나 일관되게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지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확장 가능한지를 봅니다. 과학기술의 분야 범위를 러프하게 표현해봤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러프하게 표현해봤는데 뭐 수학, 또 응용수학, 뭐 물리, 공학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이론의 범위를 역시나 러프하게 표현해보면 수학의 경우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그것이 응용되고 어떤 분야에 들어갈수록 좁혀지는데, 일례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에 쓰이는 수학이 보면 뭐 글쎄요, 뭐 미분, 뭐 연립방정식 정도 사용되죠. 사실 수학은 되게 많이 배우는데 점점 구체적으로 할수록 사용되는 기술 범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그런 얘기 있죠. 피타고라스 제자가 피타고라스 어떤 강의를 듣고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다가 라는 뭐 그런 실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적용 범위에 대한 얘기인데 수학이 모든 수학 이론들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많이 우리가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또 될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적용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좀 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소프트웨어나 뭐 웹 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 다 적용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기여할 것인가 상상해보고 고민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유명했던 그 그림인데요. 과학은 마치 이 그림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최적 조건에 따라서 딱 성립하는 그런 원리들이 있는데, 공학은 테이프 부분에 굉장히 감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론적으로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작동하도록 일부 좀 어떤 부분을 무시해가면서까지도 최적화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 하나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업 모술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분야별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 과학과 공학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르다라는 개념, 다름에 대해서의 관점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같다는 건 사실 굉장히 드문 사건 같아요. 같은 사람 정말 60, 70억 인구 가운데 없죠. 다르다는 것은 트레이드오프, 교환의 기회로 우리 바라보면 굉장히 우리가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을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르다는 것은 또한 딜레마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영국의 이제 유명한 이제 경제학자가 한 말인데, 대략 맞는 게 정확히 틀린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경제학뿐만 아니라 공학에서도 많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그 같은 생각으로 발전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기술 얘기도 조금 할 텐데 여기 워낙 훌륭하신 분들도 또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와 계셔서 좀 네, 긴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엔지니어는 트레이드오프를 잘 활용하는 사람. 내가 내줄 거 내주고 취할 거 취하고 교환을 하고 딜레마를 잘 극복하고요. 그리고 정확히 틀리기보다는 오차 범위 내에서 맞추는 사람인 것. 예를 들면 암산으로 하기 껄끄러운 곱셈 문제가 나왔을 때 대략적인 우리가 정보를 판단을 할 때 1의 자릿수까지 다 계산하는 것보다도 빠르게 계산해서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 네, 저는 이제 학부는 전기전자공학하고 이제 경영부전공 했었고 석사는 전산학과 했었습니다. 요즘 이름이 스쿨 오브 컴퓨팅으로 바뀌었는데 전산학의 핵심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일단 앱스트랙션인 것 같아요. 어떤 현상들과 이치들을 잘 추상화시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오토메이션, 자동화하는 것. 근데 이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추상화시켜서 같은 범주, 비슷한 범주로 묶어야
자동화하기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앱스트랙션이 잘 안 되면 굉장히 마이크로 컨트롤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한 10년 전쯤에는 이 두 가지 많이 얘기를 하셨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견 없이 데이터 드리븐 프로세싱이 들어갈 것 같아요.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결정,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딥러닝인 것 같고요. 네, 이 세 가지를 잘 머릿속에 갖고 기술을 대하고 접근하면 혁신에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은 병목 지점과 관련된 핵심 요소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병목 지점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발전이 일어나도 실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핵심 요소의 발전이 어우러질 때 더 크게 혁신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의 진보가 다른 분야로 이제 퍼져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 원리들이 훨씬 더 잘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진보가 느린 분야는 상대적인 블루오션이 돼서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학계에서 또 그런 사업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 분야 간 비교 대조를 해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계속 보면서 어떤 것들을 잘 무역 같은 거 많이 나오는 것을 다 가서 팔고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 것들이 사실 딥러닝 이후에는 사실 여러 도면들이 많이 또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된데 예전에는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응용하고 발전하는 그런 기술적인 생각들을 해볼 때 또 혁신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이제 자연어 처리랑 머신러닝 쪽 하다가 전 회사에서는 이제 이미지 처리 엑스레이시티를 좀 했었고 지금 이제 건축 설계 자동화 하는 회사에 CTO로 있어서 예를 드는 게 좀 그쪽인데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보여서 네, 또 떨립니다. 그래서 이제 CT 컴퓨티드 토모그래피 같은 경우는 투영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보통 이제 360도 찍죠. 주어진 공간 최적의 이미지로 재현하는 프로세스고요. 물리 법칙을 따릅니다. 이 법칙에 받고 네, 돌면서 이 가운데에 어떤 물체가 있었는지 이 속까지를 다 지정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축 설계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기반으로 주어진 공간에 3D 이미지를 마찬가지로 재현해내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원래 있는 녀석을 찾는 거고요. 밑에 녀석은 이제 약간 이사 같은 이상적인 해를 찾아내는 거랑 조금 다른데 비슷한 부분도 있고 건축 법규와 건축가들의 패턴을 따르고 거기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땅이 있고요. 주변 지형 정보들과 기타 정보도 있고 거기에 최적화된 이제 3차원상의 해를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시티의 기술의 연대기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참 재밌는데 1995년에 독일 렌트겐 이제 그 전자파의 엑스레이를 미지의 레이인 엑스레이를 이제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수학자 라돈이 라돈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발견해서 이제 레이썸을 하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어우러지니까 이제 인버스 라돈 트랜스폼을 이제 하게 되고 뭐 슬라이스 티오렘 같은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알제브릭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영국에서 이제 상용화된 CT 스캐너가 이제 생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FDK라고 지금도 베이스라인으로 많이 사용되는 콤비시티 이제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이 논문 제목이 첫 단어가 프랙티컬이에요. 그 이유가 수학적으로 이해하지 않지만 실용적인. 그래서 그 안에 가정들이 보면 원래 수학에서는 틀리지만 좀 이제 가정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확히 틀린 것보다 어느 정도 맞는 게 맞다는 그 원리가 또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점은 포드 모터스에서 이걸 개발을 했거든요. 자동차 회사에서.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자동차 회사에서
특히 이때 의료에서 되게 많이 쓰인 기술을 굉장히 의미 있게 개발한 걸 보면서 이들의 상상력은 어디까지인가 되게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고, 아마 이들은 나중에 자동차를 이렇게 검사하다가 그 내부까지 바라보고 싶은 생각에 이런 것들이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일론 머스크 회사 중에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향적인 기술들 개발하잖아요. 굉장히 멀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016년쯤 이제 딥러닝 리컨스트럭션,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문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혁신을 또 이뤄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준비가 데이터가 준비되고 엑스레이가 준비되죠. 물론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나온 산물이 데이터라서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하드웨어, 이제 GPU 등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되니까 혁신이 일어나서 굉장히 산업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딥러닝 같은 경우에 요즘 워낙 강연도 많고 내용도 많아서 내용을 자세하게 실은 않았는데, 이제 알고리즘의 그 한계점들을 이제 극복하고 거기에 이제 빅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고, 사실 보면 왜 쌓는지 모르고 많이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빅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고 활용하기 그만큼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가 준비되니까 역시나 딥러닝에서도 혁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CT랑 또 특히 딥러닝에서도 머신러닝 중에서 강화학습 쪽에 어떤 유사성이랑 비교 같은 내용을 좀 담아봤는데요. 좀 간접 경험을 우리가 강화학습 같은 게 저는 이제 인생이 좀 강화학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간접 경험을 우리가 활용하는 독서를 하는데 그런 간접 경험이 기술에 적용된 예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강화학습에서는 오프폴리시 방법론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데이비드 실버 알파고 제로 만든 딥마인드 런던 쪽 교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어깨 넘어 보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 예시로 큐러닝이나 DQ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알지브레이크 리커렉션 메소드 본론 보면 이제 그 더 잘 수렴하고 그리고 노이즈를 많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모델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제 모델 베이스 러닝 같은 경우에 이 현상, 쉽게 말해 현상과 어떤 그런 상황 모델이 정확히 있어서 건데 CT에서는 어널리틱 리컨스트럭션 FTK류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물리 현상과 궤도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게 환경에 대한 모델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라는 측면에서 유사점이 있는 것 같고, 모델 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에 적 없이 트레이닝 에러로 이제 잡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다이나 같은 경우에는 좀 덜 유명한데 이 둘을 섞은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학습하고 플래닝도 하고 다이렉트 RL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수련하는 그 점도 있어요. 그래서 알지브레이크 리컨스트럭션 쪽이 어떻게 보면 뭐 구현하기 나름인데 이 도달하는 뭐 면적이나 구간들을 그 상수와 그 변수들을 잡아가면서 리컨스트럭션에 모델 그런 물리적인 모델 하면서 하는 그런 기법이 마치 이 분야에 있는 기술들이 이렇게 유사하게 있다라고 좀 봤습니다. 최적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프로젝티브한 메소드들이 이제 앞에서도 역시나 있고요. 수렴하고 네, 제가 5분 안에 해야 돼서 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백폴리시 같은 경우에도 CT 같은 경우에 이제 ART 그다음에 업데이트를 좀 더 느리게 했을 때 SIRT라는 게 있고요. 그냥 맥락만 보면 될 것 같아요. SIRT고 그러고 나서 또 최적점은 그 사이 어디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보니까 또 뭐 오더드 서브셋 이렇게 있고 그 업데이트에 대한 사이로 결과들이 나오고,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에 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말하면 아래는 되지만 그리고 업데이트 주기를 몬테카를로가 되고 줄이면 템퍼럴 디퍼런스 사이 오면 n스텝 TD, 뭐 TD 람다 등등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기술들을 이렇게 통찰해서 보게 되면 유사하거나 정확히 매칭은 안 되지만 좀 얻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TD 같은 경우에 이제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죠. 추측 더해가면서 바이오스 많이 받게 되고, MC는
거기에선 좀 밸런스가 덜하고, ART 같은 경우는 레이 바이 레이로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그 영향을 초기 영향을 막 주게 되는데, 이제 SRT는 그렇지 않고, 디코릴레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하냐 순서를 좀 랜덤하게 감으로써 이득을 얻는 경우들이 약간 이제 시티 쪽에 있기도 하고, RL은 되게 큽니다. 그래서 DQN 같은 경우에 메모리를 막 섞어가지고 경험과 경험이 연결되는 걸 많이 흩잖아요. 이런 거예요. 수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TDMC 차이, 그리고 이제 시티에서도 이 차이에 대해서 여러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성에 대해서도 이제 알고리즘이 좀 바뀌면서 GPU 활용한 병렬이 많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MC도 그렇고 ART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기술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프로테크 포럼인데 제가 했던 것에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을 좀 전달을 좀 넣었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부동산 개발 솔루션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개발 같은 경우에 개발 전 땅이 있고, 이제 저희가 최적의 안을 가지고 이제 지었을 때, 저희가 예전에 이제 준공한 건물인데 개발 땅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리고 수익성도 많이 올라가고, 또 사람들이 보기도 좋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경기 없는 작업실이라는 건축 설계 사무소를 인수해서 같이 이제 그 건축 경험과 이 건물 중 일부 저희 토지 찾는 알고리즘으로 기여한 것이 있는데, 이 경험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 미션은 한정된 자원인 토지의 가치 최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특히나 이 서울 또 강남 땅 너무나 공급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공급을 만들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적정한 가격에 공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우리 사회적 협업은 아닙니다만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개발의 특성이 법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좀 다르고 수익 수준이 되게 어려운데, 같은 동네 법정동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이라는 단어를 모르실 테니까 어쨌든 할 수 있는 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기도 하고, 건축가들도 사실은 바로 알 수가 없어서 많이 법도 대조해보고 하면서 그려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게 때 땅의 가치가 확 바뀌는,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서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땅의 단위 면적이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나 뭐 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많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사나 아니면 그런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건축을 많이 다루는데, 실제로 누적된 건수를 보면 작은 건축의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문가는 부족해요. 그래서 기술로 혁신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저희가 푸는 지금 소형 건축의 예를 들었을 때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한 10에 210승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바둑이 한 10에 170 정도라고 하죠. 더 큰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바둑은 한 칸 한 칸에 약간 시멘틱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옆에 두면 뭐 변을 좀 먹겠다 뭐 해설하잖아요. 건축 같은 경우에 뭐 방을 조금 옆으로 튼다고 해서 어떤 집에 공간에 의미를 막 부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어떻게 잘 압축할 수 있냐가 저희 또 노하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시멘트로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23개 관련 법규의 지배를 받고 있고, 데이터는 전국에 3,800만 필지, 약간 인구수와 비슷한 필지들이 있습니다. 또 이거 조합되게 되면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데, 그리고 최적에 대한 주관적인 요소, 사람마다 최적이 뭐냐, 수익성 최대냐, 뭐 미적인 요소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문제의 난이도를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재밌게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시면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이용해서 이제 최적의 건축을 고, 거기에 필요한 그 건설 프로세스 관련 것들을 잡아서 이제 최적안을 거의 실시간으로 도출하는 기술을 갖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자문 서비스를 통해서 보통 이제 100개의 매물을 검토하게 되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거래되고 개발되는데, 그 많은 90 몇 개의 땅을 제대로 검토하기가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는 자동화를 통해서 그 포텐셜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검토를 돕고 있어요. 이제 저희 작년에 런칭한 랜드북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무료로 베이스 버전 무료로 여러분들이 땅을 클릭해서 어느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주변에 한 4, 5층 여기도 지어야지 계산을 했는데 법 때문에 3층밖에 못 지으면 손해 보는 장사를
뭐 한 1년 2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축, 투자, 뭐 기술, 뭐 디자인 각종 이제 전문 인력들이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덕트 그룹이랑 테크 그룹을 리드하고 있는데 프로덕트 쪽에는 이제 웹, UX 다 이렇게 있고요. 테크 쪽에는 머신러닝 그리고 건축 알고리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구든지 건축주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좀 갖고 있고 스페이스워크의 이제 기술 혁신은 이제 건축가들의 노하우와 딥러닝과 광학습을 이용해서 다양한 태스크와 적용 대상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이제 제조 산업 쪽에서는 이제 랭크 드리븐이라고 하죠. 출처가 있는데 좀 위계 조직에 그런 것들이 잘 워킹한 게 있었는데 저희는 혁신을 하다 보니까 자율적인 사고가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에서 그런 얘기 하죠. 아무도 누구의 보스가 아니다 하는데 저도 CTO 롤을 하는 동료로서 같이 자율적으로 하지만 때로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율적인 문화의 조직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랭크 드리븐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래밍의 비유라면 약간 하드 코딩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나하나 정해주고 룰 베이스. 근데 되게 직관적입니다. 누가 의사결정한 건지 이런 게 되게 직관적이고 버틀렉이 많이 발생하고 롤 드리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치 딥러닝처럼 자동화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알아서 위임하고 하고 모호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어떤 결정권을 가진지 혁신에 좀 더 적합한 저희는 혁신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이제 봤을 때 회사의 혁신을 봤을 때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이 알고리즘이라 한다면 저희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흥미진진한 도덕 과제가 많이 기다리고 있고 이제 유능들을 하드웨어라 비교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혁신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오토노머스 그린하우스 인터내셔널 챌린지라고 텐센트가 주관하는 인공지능 관련된 재배 시뮬레이션 해커톤에 참여해서 이제 2위를 하고 막 귀결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인텔이 1등하고 올해도 인텔 관련된 회사가 1등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알고리즘 전략은 1위를 하고 시뮬레이션에서 아쉽게 막판에 이제 뒤집어져서 2위를 했는데 재밌는 문제들을 풀면서 땅의 가치를 최적화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머신러닝 엔지니어, 데이터 애널리스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채용 중에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또 브로셔도 있고 연락 주시면 궁금하신 것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에 준공한 수서 식물관에서 저희 리모트 갈 때 사진이고요. 네, 발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같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카이스트 처음 와봤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혹시 처음 와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밖에 없죠. 네, 재밌으라고 했는데 네, 웃어주세요. 그 제가 조금 저기 연식이 좀 돼가지고 또 뭐 저보다 더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좀 안 되신 분도 계신데 그 유명한 카이스트 관련된 유머가 있는데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손자가 카이스트 갔다고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세요 혹시 그 얘기? 카이스트 갔어요. 자연스럽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카이스트가 뭐야? 그러니까 영어로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아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웃는 거 보니까. 예? 다 아시는?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모르시는 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한국과학기술원이라고 거기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래 공부를 안 했으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뭐 아주 오래된 유머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빅스는 3D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하고 이걸 상용으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대상 시장은 국내는 아니고요. 사실은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초점을 두고 하고 있고 현재 실질적으로 해외 고객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60%가 북미권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아직 규모는 작지만 포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요즘 조금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프롭텍 안에 있는 어떤
개념일 수도 있고 조금 또 벗어난 개념일 수도 있는데 뭐 기계에서도 쓰고 건축에서도 쓰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쓰는데 그만큼 이게 점점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정의가 점점 확장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한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프롭텍에 조금 한정져서 얘기한다면 실제 이제 건물이라든지 뭐 설비라든지 이제 건축 현장들을 디지털화해서 복제물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도 뭐 우리가 이제 3D로 맥스라든지 뭐 CAD라든지 이런 거로 만들 수는 있지만 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 실사를 통해서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실사를 통해서 만드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한 얘기는 아니고 맥킨지가 이제 2018년도에 건축 산업을 이끌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나온 얘기고요. 저희는 이제 이번 디지털 트윈이라는 테크놀로지를 가고 있는데 이 중에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공간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라이다 방식, 이제 3D 스캐너라든지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사진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포토스피어 베이스드 솔루션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사진을 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라이다라든지 3D 스캐너를 이용하면 되는데 왜 사진을 이용하느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오셔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 좋은데 저희 대표님이 이제 저희가 북미 시장을 좀 많이 주력하기 때문에 북미 쪽에 많이 나가 계시고요. 저희 대표님이 이제 공학자십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이제 CAD 관련된 박사를 하셨고 조금 더 이제 뭐 연구원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1998년도쯤에 이제 아이너스 기술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저희 대표님 제 얘기는 아니고 다 저희 대표님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대신 얘기하는 겁니다. CAD 전공이시고 그때 이제 3D 스캐닝 관련된 이제 전공이시기 때문에 3D 스캐닝 관련된 솔루션이 뭐 세상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기계 CAD에서 이제 역설계 제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소프트웨어를요. 이제 어떤 거냐면 역설계라는 게 혹시 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벤츠가 새로운 엔진의 자동차를 이렇게 출시를 하면 도요타, 뭐 GM, 현대자동차 다 이걸 사가지고 그 엔진을 다시 만들어 보고 싶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근데 만들려면 도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도면을 만들려면 옛날 방식은 버니어 캘리퍼스 뭐 이렇게 해서 재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 3D 스캐너라는 걸 이용해서 엔진 블럭을 촬영을 하면 3차원 데이터들이 들어옵니다. 뭐 점군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점의 군집 이로 돼 있어서 점군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이 아이너스 기술에서 만든 래피드 폼이라는 제품에 넣으면 쉽게 완전 자동은 아니지만 쉽게 도면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도면을 가지고 뭐 RP를 돌리든지 아니면 그 엔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시험 성능을 해본다든지 뭐 이런 데 썼거든요. 그렇게 들으면 이거 뭔가 베끼는 제품 만드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꼭 그런 데 쓰는 건 아니고 뭐 보잉이나 이제 럭키드 마틴이나 비행기 만드는 회사들도 비행기라는 게 계속 운항을 하다 보면 블레이드가 이게 피로 파괴가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근데 이제 이 자기들도 노하우가 있는데 이게 경력이 많아지면 이때쯤 되면 딱 보니까 부서질 것 같아. 옛날로 치면요.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이게 뭔가 데이터된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블레이드를 매일 데이터화하는 거예요. 3D 스캐너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 어제 데이터와 오늘 데이터의 데비에이션 그 차이를 분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때 되면 부서지더라. 그런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제 정말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희 대표님하고 저희가 이제 이 아이너스 기술에서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3D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20년 넘게 경험이 있고 또 그때 이제 고객들이 다 대부분 이제 뭐 나사, 보잉, 벤츠 이렇게 꽤 실력 있는 뭐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기술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미국에서 창업을 하나 더 하십니다. 이제
2008년도에 미국을 가셨는데 미국을 가보니까 그때 클라우드라는 거를 처음 접하게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접했는데 이게 세상을 바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첫 번째 그 3D 스캔 데이터, 그 역설계하는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실시간 협업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도 상당히 좀 강점이 있었던 게 지금 뭐 구글 독 이런 거 다 쓰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기술인 게 요 데이터 하나가 10기가씩 되거든요. 3D 스캐닝 데이터 10기가, 4기가 뭐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뭔가 협업해서 수정을 하고 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첫 번째 회사를 2012년도에 이제 매각을 하셨어요. 이제 이거를 산 회사는 요즘 3D 프린팅이 이제 몇 년 전에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3D 시스템즈라고 3D 프린팅을 세계 최초로 한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마켓 셰어가 한 40% 정도 되는데요. 그 회사에서 이제 역설계하는 제품을 사갔고요, 회사를 사갔고요. 그 이유는 쉽게 기존 물건을 도면화해서 그걸 3D 프린터로 넘기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고요. 두 번째 회사도 우연찮게 그 회사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협업이 필요해. 왜냐하면 조그만 뭐 장난감 만드는 데는 상관없지만 비행기에서 엔진을 대신 뭔가를 좀 테스트로 만들어 본다든지 할 때는 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번 M&A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은 그러니까 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 첫 번째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수수 개발자로 시작하셔서 경영자로 이렇게 간 패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다 봤다고는 할 수는 없고 꽤 그래도 오랫동안 10년 이상 옆에서 배워오면서 느낀 거는 참 공학자가 비즈니스까지 가기가 쉽지 않고 또 사실은 저희 대표님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광고성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좀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는데 이 순수하게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로서 글로벌하게 이렇게 M&A가 된다든지 글로벌 넘버 그 분야에서 그 시장이 크든 작든 넘버원으로 가는 경우는 한국에서는 거의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들 모르시긴 하지만요. 그래서 요 패스를 보시면 이제 카이스트라는 그 느낌이 기본적으로 공학적인 어떤 게 강하시고 또 요즘 이제 공학 베이스로 해서 뭔가 스타트업이라든지 또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도 또 많이 있으실 테고 또 그 회사가 꼭 국내만이 아니더라도 해외로 또 뻗쳐 나가서 해외에서도 또 성공하는 그런 회사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큐픽스고요. 세 번째 회사인데 큐픽스는 처음에 5명이 시작을 했고요. 저희 대표님이 계시고 그 첫 번째 회사, 두 번째 회사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중에 이제 같이 마음이 조금 맞고 하신 분들이 나와서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큐픽스를 창업하게 된 저희 대표님 계기는 이제 엑시스를 하셔가지고 조금 돈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집을 하나 사시려고 하는데 이 집 사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지금 이제 저 다음에 이제 직방 대표님께서 이제 발표하실 텐데 요즘 점점 집 사는 게 쉬워지지 않습니까? 직방 때문에. 네, 이런 광고를 좀 해드려야죠. 네, 너무 힘들더래요. 집 하나 보러 가기도 힘들고 오픈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집 보러 갔더라도 이게 내 마음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집을 샀는데 또 이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니까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한국 같으면 와가지고 그냥 대충 견적 내고 얼마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그러면 A 업체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와서 오자마자 전화하면 나 한 번 가면 돈 얼마 줘야 돼. 그러니까 그냥 견적만 내는데 돈 얼마 줘야 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우리 집 구조랑 이런 걸 3D로 다 보내줄 테니까 그냥 거기서 네가 인하우스에서 내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 무조건 가봐야 된다고. 그런 어떤 그 불편함들을 느끼면서 여기에 시장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큐픽스를 창업을 하셨고요. 큐픽스는 이제 사진 기반입니다. 그래서 포토그라메트리라는 어떤 사진 기반이고 요 기술은 이제 공학적으로 아주 오래된 제가 알기로 오래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나왔던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학문적으로 나왔던 것과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상당한 텀이 많이 있고요. 또 그거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넘어야 될 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스페이스워크 CTO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이제
정말 최적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는 이제 사진을 가지고 공간을 만듭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런 건 잘 안 보여주는데 카이스트니까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게 사진을 가지고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피처 매칭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점들을 포인트 클라우드화하고 포인트 클라우드한 거를 이제 뭐 메시로 이제 변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을 만드는데 요거를 제가 한번 저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쉽게 보실 수 있게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카이스트는 한 2분짜리니까 이제 공간을 사진을 찍습니다. 이제 가서.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공학 베이스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공학적인 거하고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이 점은 저 점이야라는 걸 막 매칭을 하는데 사진이 좀 이상하죠. 저건 뭐냐면 촬영된 카메라가 일반 카메라가 아니고 360도 카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360도는 스피어 360도 9거든요. 9를 피면 저런 모양이 됩니다. 지금 사진 공간에서 4장을 찍었기 때문에 사진 간에 같은 점들을 피처 매칭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찾기 시작하고, 그러면 저기 찾아진 점들이 점군이 되고 저거는 XYZ 값 가집니다. 절대값은 아니고 사진이기 때문에 상대값을 가지고요. 그래서 역으로 촬영된 위치값도 찾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찾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막 점처럼 돼 있는 게 이제 찾아진 점군들이고요. 그리고 위치가 찾아졌고 그걸 가지고 뭐 메쉬로 만들고 뭐 텍스처를 입히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보는 거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진인데 이제 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찍은 건 사진이 공간에 대한 사진이고 그 사진을 그냥 업로드만 하면 그 공간을 사진과 함께 저 뒤에 3D 데이터들이 있다고 보시면 오버레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진이기 때문에 실측은 아니고요. 그래서 상대적인 값만 가지고 있는데 레퍼런스로 하나 사이즈만 넣어주면 다 절대값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시작은 이제 부동산으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조금 더 확장돼서 이제 건축 쪽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거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찍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저 위에 달린 게 360도 카메라고 360도 카메라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고프로처럼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액티비티를 위해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사람이 숨는 이유는 이 360도 카메라는 한 번만 찍으면 전체 공간을 다 찍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면 좀 안 되는 공간들은 저렇게 숨어서 찍습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네, 잠깐 시간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실내 공간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 실내 공간을 자동으로 완전 100% 자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빠르게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구글 스트릿뷰 다음 로드뷰의 실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럼 구글이나 뭐 카카오나 뭐 이런 애들이 왜 안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뭐 아시죠? 이제 구글이나 뭐 다운로드 뷰 찍을 때 이렇게 이제 차가 가면서 위에 뭐 카메라 장비가 달려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장비 자체가 이제 비싼 장비들이에요. 몇 억짜리. 근데 저희가 쓰는 카메라는 얼마일까요? 저희가 쓰는 카메라는 얼마일까요? 가격이. 네. 네, 3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장비 가격 자체가 달라요. 그럼 왜 비싼 거 쓰지? 그래도 뭔가를 하려면 공학적으로 보려면 비싼 걸 쓰지 왜 싼 걸 쓰냐?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비즈니스는 비싸면 안 돼요. 일단은 누구나 쉽게 사서 쓸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카메라를 이용하고 또 하나의 큰 차이는 구글 스트리트 뷰 같은 거는 촬영을 할 때 보면 이게 GPS가 달려 있어요. GPS가 달렸다는 건 촬영된 위치를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내에는 GPS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뭐를 하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사진만을 가지고 촬영된 위치를 역으로 계산하는 때문에 계산량이 상당히 많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 쪽에서 이제 이렇게 저희 대표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하니까 직방하고 연결이 돼서 안성호 대표님 해서 이렇게 보시고 아 이게 정말로 쓸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직방에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쓸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3D 스캐너라는 게 있었는데 3D 스캐너를 이용하면 똑같은 효과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3D 스캐너는 장비가 비싸고 전문 인력이 필요해요. 그걸 아는 사람. 근데 이거는 정말 누구나 그냥 셀카봉 누를 수 있는 수준이면 눌러가지고 그 사진을 업로드만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상당히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허들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직방 같은 경우는 한 2만 채 정도 아파트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만드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에서만 쓸 게 아니고 건축에서 쓰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건축에서는 저희가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네. 이 건축이라는 게 사실 이제 시공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체크를 하고 뭘 하는데 기록이 사실은 별로 남지가 않아요. 기록이라는 게 뭐 사진, 핸드폰 사진이라든지 문서화인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이거를 복귀해 보기도 어렵고 현재 당장 생긴 것들을 현장에서는 이 건물이 크면 속속들이 다 모르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또 본사에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 같은 걸 이용해서 건축 현장에서 이거는 화면을 분할해 가지고 뭐 한 달 전에 촬영, 그러니까 뭐 3월 달에 촬영한 거, 그다음에 6월에 촬영한 걸 이제 비교도 해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본사라든지 감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원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측정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 정확도는 그렇게 뭐 스캐너처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오차율이 한 1%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많은 것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거다라고 의견이 많으셔서 지금 이제 프롭텍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동산 분야 플러스 해서 지금 건축 분야에서 많이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건축 쪽에서 많이 이제 저희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쓰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 한국은 이제 좁으니까 그래도 가까우니까 현장을 가야 되면 뭐 가면 되지 이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설계 회사는 동부에 있고 현장은 서부에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상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직접 가기도 어렵고 이제 그럴 때 현재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도면만 가지고 서로 화상으로 회의를 했는데 이제 저희 같은 이런 걸 띄워놓고 공간을 막 가면서 야 이게 시공이 설계대로 제대로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네, 빔이라는 게 있는데요. 빔은 이제 3D 도면 같은 겁니다. 3D 도면으로 비교해 보는 어떤 것들을 또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분야가 점점 많아지면서 저희한테 이제 이런 거 해보면 어떠냐, 저런 거 해보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많으시고 또 미국에서 또 어떤 이제 이 미국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미국 보험 시장이 이제
그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헬스 인슈런스 같은 게 있고 프로퍼티 인슈런스가 있습니다. 프로퍼티 인슈런스는 그러니까 시장이 한 250조 원 시장이에요. 미국은 이제 허리케인 한 번 불면 집이 다 날아가잖아요. 뭐 홍수에 뭐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집에 대해서 보험이 잘 안 드는데 화재 보험을 미국은 당연히 들게 돼 있고 시장이 아주 크거든요. 그쪽에서는 집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거를 현장을 정확하게 다 검증을 하고 도면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기술을 보고 아 이걸 좀 쓰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현재 파일럿으로 계속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의도대로 이제 직방에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돼서 이제 건축 분야로 많이 넘어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세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3D 값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위치에 뭐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걸 다 저희는 이제 푸시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기능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달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역설계 이제 저희가 전공이 또 이제 역설계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건축물에 기존 건축물이 도면이 없는 건물 이 건물은 그래도 조금 새 건물 같지만 오래된 20, 30년 된 건물들을 쉽게 도면화하기 위해서는 역설계가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역설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좀 저희가 있습니다. 프로텍 얘기를 좀 이제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프로텍도 개념이 점점 확장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제 부동산만의 개념은 아니고 정말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또 프로텍 안에는 IoT도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건설 여러 가지로 많이 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조금 지향하는 바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외 비즈니스를 기본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회사 할 때 그 만든 제품을 가지고 이제 현대 모터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제품인데 써보시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나라에서 써본 경우가 있냐 뭐 다른 회사에서 써본 경우 있냐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는 못 쓰겠다 이렇게 해서 요즘 요 얘기는 좀 그렇지만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 얘기 나오면 좀 그런데 하여튼 일본으로 가서 T 모 회사에서 보여드렸더니 기능 하나만 더 만들어 주면 쓰겠다고 해서 처음 구매한 데가 이제 T 모터스인데 그때 CD 하나 2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T가 사니까 H 모터스가 또 사는 거죠. 혼다. 그러니까 벤츠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벤츠가 사니까 BMW가 사고 BMW 사니까 GM이 사고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나사, 보잉 막 쭉 쓰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서 우리도 쓸게. 네, 사세요. 그랬더니 그럼 깎아줘. 안 깎아줍니다. 우리는.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 공학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살아남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성공한다는 게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좋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백단에서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언어적 장벽도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그 미국 네이티브가 쓰는 것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제 가고 있고요. 해외 저희가 유관된 프로텍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글뷰하고 얘들은 지붕만 요 도면화 해줍니다. 요 지붕만 도면화 해준 회사인데 여기 한 3년 전에 한 600 밀리언인가요? 네, 하여튼 6천억 정도, 6, 7천억 정도에 매각이 됐거든요. 아까 이제 그 미국 그 인슈런스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게 지붕이고 지붕에 도면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수치화한 데이터를 주는 회사거든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것만 해서 이제 이렇게 된 회사가 있고 플랜그리드라고 이 친구들은 건설 현장에 가면 도면이 이렇게 막 쌓아놓고 도면을 하세요. 무겁고 근데 그거를 이제 아이패드에 그냥 넣은 거예요. 아이패드에 넣었다는 게 그냥 단순히 넣은 건 아니고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부분 바로 도면이 뜬다든지 상당히 간소화하고 정말 인터랙티브하게 어떤 만드는 회사인데 꼭 그 기능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스타트업도 플랜그리드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거의 뭐 비싼 값에 팔렸죠. 뭐 저희 그렇다고 저희 회사가 무조건 회사를 팔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술을 가진 회사,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연구했던 분야 또 관련된 분야, 저희 대표님도 늘 공부했던 분야에서 파생돼서 사업이 왔거든요. 그거 연결해서 또 많이 고민하고 학습하고 또 여러 얘기를 많이 듣고 이런 자리에 와서 또 뭐 좋은 경영자분들 얘기도 듣고 해서 또 빌드업하고 해서 가면 충분히 글로벌한 엔지니어링 어떤 프로텍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이렇게 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큐픽스도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해외에서 이제 좋은 제품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좋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방에서 온 안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시 수업이 좀 있어가지고 빠지신 분이 있는데요. 사실 지난달까지 저희 회사에서 병특하다가 이번에 복귀한 분인도 가셨네요. 조금 전에 보니까 수업이 중요하니까. 직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저는 이 소위 말하는 벤처 업계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98학번인데요. 98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마리텔레콤이라고 지금 그 게임 업계에서 요즘에 이제 온라인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머드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래픽으로 하는 게임 이전에 텍스트로 온라인에서 즐기는 게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분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회사가 마리텔레콤이고 이제 거기서 당군의 땅, 그 다음에 뭐 아크메이지라는 어떤 머드 게임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그 회사에서 게임을 처음에 개발하고 뭐 나중에 기획까지 하는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뭐 병특으로 시작했을 때는 뭐 괜찮았었는데 제가 일을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집에서 좀 반대가 많았어요. 그 표현이 뭐였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5학기 만드는 회사에서 뭘 할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회사가 좀 잘 안 되고 나서 나중에 NC소프트에서 이제 리니지를 만들고 하는 이제 회사로 갔었고 그리고 이제 NC소프트에서 일을 할 때 리니지 1에서 제가 있을 때 리니지 2가 이제 개발이 돼서 런칭을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는데요. 뭐 그때도 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리니지 2가 과연 잘 될까? 리니지 2가 나오면 리니지 1 사용자가 다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은 변동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추측들이 많았는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NC소프트는 거의 뭐 10조 원의 회사에 되고 있고 뭐 그 당시에 같이 활동을 했던 뭐 경쟁하고 했던 회사들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뭐 넥슨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에 온라인 게임이라는 산업이 시작했을 때 단계만 하더라도 그게 정말 하나의 산업으로 될지는 거의 몰랐었어요. 그냥 어떤 그 관심사가 모여서 특정한 사람들이 만들어진 산업에 불과할 수도 있고 하나의 일시적인 트렌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흘러나서 보니까 이 온라인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의 어떤 형태로 더 크게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프롭테크라는 그 산업이 단순히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하나의 큰 산업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될 거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이 프롭테크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뭐 이쪽에서 뭔가 뭐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창업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서울대학교 김경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용어긴 한데요. 리버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오프라인 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디지털화되는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런 디지털 회사들이 거꾸로 오프라인에 있는 밸류 체인을 바꾸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에요. 뭐 글로벌리 가장 큰 회사인데요. 뭐 출발은 디지털로 출발을 했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은 시설 투자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들도 하드웨어 에셋을 개량하는 데 많이 쓰이게 되고 뭐 심지어는 본인들이 새롭게 뭐 개발하거나 이런 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뭐 기존에 있는 회사를 뭐 인수를 하면서까지도 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홀푸드라는 회사도 인수를 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리버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여러 가지 디지털 어떤 플랫폼 사업체를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변화들이 생각보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오프라인 시장에 큰 변화를 주고 기존 업체들한테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 파산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도 오프라인 업체들이 그 뭐 거래 규모는 꽤 되지만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뭐 아시다시피 뭐 소셜 커머스라든지 그럼 여러 가지 그런 뭐 디지털 뭐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들을 통해서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죠. 또 이런 변화는 커머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뱅킹이나 그 다른 여러 가지 산업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브랜치를 없애려고 하고 있고 또 이 전통적인 은행 업계가 브랜치를 없애다 보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인터넷 은행 회사들은 원래 브랜치가 있는 게 강점이었던 기존 회사들 대비 약점이 별로 없어지니까 새롭게 더 같은 선상에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그 많이 소비하는 것들을 보통 의식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먼저 그 의식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 패턴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그 캐주얼한 거에서부터 시리어스한 것으로 좀 선택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 캐주얼한다라는 거는 어떠한 본인의 의사 결정이 잘못됐을 때 그 미치게 되는 그 피해, 손해의 크기를 나타내는데요. 보통 의식주에서는 그 순서를 놓고 봤을 때는 의가 가장 작습니다. 옷을 하나 잘못 사게 되면 뭐 2만, 3만 정도 손해를 보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식이 조금 더 큰데요. 뭐 그 지불하는 금액뿐만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뭐 탈이 난다든지 혹은 그게 원하는 시간 내에 원하는 게 딜리버가 안 됐을 때 오는 어떤 배고픔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맛없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으로 오고요. 뭐 최근에는 뭐 아시다시피 무슨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신선식품 같은 경우가 원래는 식에서도 가장 바뀌기 어려운 시장이라고도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요. 뭐 지금은 뭐 최근에 뭐 축산만 하는 회사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고기만 파는 곳도 생기고 얼마 전에 보니까 회만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조금 더 시리어스한 부분들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주에 관련된 것입니다. 직방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원룸에 그 렌트하는 것부터 출발을 했었는데 보통 뭐 월세 한 달에 한 뭐 4, 50만 원이라고 하면 그게 의사결정이 4, 50만 원짜리냐고 봤을 때 그게 아니고요. 1년간 개런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짜리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옷을 500만 원짜리 사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의사결정에 있어서 더 많은 신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들을 이제 하나씩 놓고 보면 이제 커머스가 이제 이런 소셜 커머스라든지 G마켓, 뭐 네이버도 뛰어들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 또 패션 쪽에서는 지그재그라는 어떤 앱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또 젊은 층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또 인스타그램을 통한 거래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얼마 전에 아시는 공정거래위원회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거기를 좀 잡으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완전히 무법지되어 가지고 거래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떠한 레귤레이션이 전혀 없는 그런 시장이죠. 음식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고 있고 뱅킹도 뭐 토스나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로 오프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그 근본적인 형태를 바꾸게 되는데요. 이런 도심에서 있는 그 부동산의 쓰임새가 오피스랑 주거 그리고 리테일과 창고 이 네 가지가 주요 사용처인데 과거에는 그 리테일의 사용처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리테일이 이러한 모바일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넘어가게 되니까 리테일의 중요도가 빠지고 오히려 웨어하우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건물 같은 거 질 때에도요, 그러니까 리테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또 반면에 최근에 그 웨어하우스에 대한 땅값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 웬만한 뭐 SSG, 쿠팡 이런 데들이 굉장히 주요 거점
회사 그 입지들을 다 구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라스트 마일 딜리버라고 해서 도심 속에 있는 그 라스트 마일 어떤 운송의 뭐 주차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얼마 전에 보니까 홈플러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웨어하우스로 바꾼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쪽에서 돌아가면 사람들의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이 오프라인에서 일어나지 않고 어떤 온라인이나 모바일의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리테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게 전반적인 변화입니다. 부동산이 정확히 보면은 그 리테일을 기초로 한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뭐 저희가 지금 뭐 공인중개사 사무소만 본다 하더라도요. 그 얼마 전에 그 헬리오시티라고 해서 엄청나게 그 많은 단지들이 입주한 그 거대 단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 보시면 1층에 대부분 다 그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테일 베이스를 하고 있고 거의 뭐 음식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리테일 베이스를 하고 있고요. 뭐 분양이나 굉장히 많은 뭐 그다음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다 리테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거래를 뭐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미 다른 산업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직방에 대해서도 그러한 그 역으로 질문도 많이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늘 음식도 배달도 시키고 뭐 송금도 모바일하고 다 했는데 오히려 부동산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굉장히 뒤처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근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보면 사람들이 프로퍼티 플랫폼을 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와 연관된 기존 산업들은 뭐 중개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퍼티 오너라고 해서 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대리하여 운영을 해야 될 사람들, 뭐 에셋 매니지먼트 회사들, 뭐 PM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공급하는 디벨로퍼들, 시행사들, 그리고 이미 공급된 부동산을 다시 이노베이트하는 뭐 인테리어라든지 리뉴얼하는 곳들, 그리고 그런 관계된 부동산 거래를 위한 파이낸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프로퍼티 플랫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부동산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하나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하나하나 산업이 굉장히 서로 다른 주체들이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미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직방이 최근에 청한 이슈도 이게 하나인 줄 알고 시작을 했다가 하면 할수록 여러 개의 산업들이 너무나도 달라서 담당자를 서로 정해가지고 새롭게 시장 스터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롭테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내용 중에 그 2년 뒤에 바뀔 일들에 대해서 과대평가나 1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한다, 뭐 이런 얘기를 있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뭐 창업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사업을 기획을 할 때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뭔가 가정을 합니다. 보통 이제 1, 2년 안에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 기획들을 하는데요. 막상 하고 보면 1, 2년 뒤에는 바뀌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직방이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12년도에 그 앱 서비스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가장 2012년도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만 7, 8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중개사무소에 방문을 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집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세일즈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대부분 다 폴더폰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건 뭐 직방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한 80%, 7, 80%가 폴더폰을 쓰고 있고, 스마트폰이 이제 막 아이폰이 나와가지고 뭐 이제 갤럭시가 뭐 나원에 만에 막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물론 부동산 시장이 다른 곳보다는 좀 늦었습니다. 연령대도 더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정말 10년,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보면 10년 전에는 어떠한 시장 환경이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이미 뭐 이게 직방뿐만이 아니고 아예 기본적인 기초 플랫폼 자체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1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변화를 한다. 2년은 조금 더 우리가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시장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이 큰 시장이
그런 그 이제 의문이 들 때마다 항상 하는 생각이 그래도 바뀐다. 2년보다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10년보다는 안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 변화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프롭테크가 시장 전반적으로 갖게 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프롭테크의 영역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그 캐주얼한 것에서부터 시리어스한 것으로 변화가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프롭테크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거래 단위가 작고 캐주얼한 뭐 중개라든지 임대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이라고 하면 부동산을 이제 짓는 것들, 공급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 및 자금. 밑에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단위라고 하면 뭐 맨 위로 올라가면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도 거래 단위까지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프롭테크는 어떤 별도의 하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여러 영역의 어떤 공유 집합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가 부동산을 활용한 파이낸싱이 일어나면 그것도 프롭테크라고 볼 수도 있고요. 공유 경제 부분들도 그 공유하는 그 매개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프롭테크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컨테크도 있고, 이렇게 프롭테크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발전되어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카테고리를 보면요, 그 이제 CB 인사이트 과거에 나왔던 그 자료인데요. 이 카테고리가 이제 리스트 앤 서치 서비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마케팅, 부동산 마케팅 채널 플랫폼들이 있고요. 이 아티클에는 리스트 앤 서치 서비스 카테고리는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었다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미 다 글로벌리 봤을 때는 거의 끝난 시장으로 거의 보고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시장들을 앞으로 성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영역들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데이터 밸류에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 솔루션, 뭐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인베스트먼트 크라우드 펀딩, 버추얼 뷰잉, 뭐 이런 쪽들이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 몇 년, 2년 전에 제가 그 일본의 소니, 또 일본 얘기 나온, 일본의 소니 부동산이라는 데가 있어서 갔다 봤는데, 거기가 저는 그래서 정말 소니와 관련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소니의 자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기신 분이 나오셨는데 대표님이 개발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50명으로 구성된 소니 부동산 회사였는데 그 플레이스테이션의 AI를 활용해서 그 부동산 가치 평가를 하는 회사로서 그 당시에 개발 중이었고, 실제로 제가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메일이 왔어요. 그 야후랑 같이 오픈했다라고 해서 축하합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른 테크를 통해서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있다. 뭐 이거는 그냥 개괄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미국의 프롭테크의 어떤 시장의 카테고리에서 약 500개 정도 회사가 펀딩을 받아서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영국도 굉장히 많고요. 또 레지던셜과 커머셜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캐주얼한 레지던셜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가 커머셜 솔루션으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가만 하더라도 지금 직방이 과거에 뭐 O2O 서비스 중에 하나로 여기 왔었는데요. 이렇게 프롭테크라는 영역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발전되어 있지 않은 글로벌리 발전되어 있지 않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이제 앞으로 곧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면 뭐 GS 건설, 뭐 요즘에 뭐 대림 산업, 이런 하나하나의 건설사나 뭐 시공사들 보면요, 이 회사 하나가 뭐 시가총액이 막 5조, 10조짜리 그런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합치면 100조가 훌쩍 넘어가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산업 자체, 산업에서의 이렇게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그걸 개별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들이 어떠한 새로운 테크로서 혹은 플랫폼으로서 엮이기 시작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몇 가지만 딱 집어서 말씀드려볼게요. 미국에서 이제 오픈도어라는 회사가 2015년도에 설립이 돼서 얼마 전에 3조 원의 밸류에이션으로 펀딩을 받은 회사입니다. 여기는 데이터 밸류에이션 회사인데요. 부동산 가치를 평가를 해서 보통은 그런 스타트업들이 데이터를 판매를 하죠. 근데 여기는 데이터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밸류에이션을 해서 직접 그 부동산을 삽니다. 그래서 셀 버튼을 누르면요, 얼마에 사주겠다라고 바로 오퍼가 나가고요. 그리고 팔겠다고 하면 그냥 일주일 안에 사주고,
바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거를 파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약간 비전은 소위 말하는 부동산의 거래가 꼭 피어투피어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피어투피어의 P2P의 어떤 성격이 기본적으로 어떤 금융으로 봤을 때는 거래 형태를 봤을 때는 가장 그 성장에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금융 기법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중간에 코퍼레이트가 껴서 회사가 껴서 이러한 부동산의 거래를 법인의 형태로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그러한 IR절에서 보니까 이제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전체 부동산 거래에 개인 간 거래 대비 뭐 법인 대 거래가 얼마나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IoT 아까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뭐 이것도 네스트라는 회사인데 이제 구글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보일러의 온도 조절 장치를 이제 애드온 시키는 회사였는데 그 여기가 좀 특징이 기존의 그 다른 IoT 어떤 회사들은 IoT끼리의 어떤 그 서로 통신하는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들이 다 따로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집에 있는 무선 공유기를 통해서 와이파이로 통신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프로세싱을 다 서버 클라우딩화 시켜가지고 서버에서 처리를 하고 사용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조작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무식해 보였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스케일이 되게 많이 될 수 있는 형태여서 하나씩 새로운 어떤 아이템들을 애드온을 합니다. 가스 경보기도 애드온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도 이제 애드온을 해서 저도 집에서 저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요. 그 캠이죠. 이게 구글이 여기를 인수하고 나서부터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갖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오면요, 저한테 처음에 물어봐요. 이 사람 아냐? 그래서 예스를 누르면 이름을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와이프 치면 다음에 그분이 와이프가 오실 때 알람이 옵니다. 와이프가 집에 왔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바로 제가 카톡으로 뭐 지금 왔네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언노운 펄슨이 왔다고 나오기도 하고요. 사람을 다 인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이 열렸다가 닫았다가 반복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이게 문이 맞냐? 그러면 맞다라고 하면 뭐 그 네임을 정합니다. 뭐 도어 1, 윈도우 2 정해 놓으면 윈도우 2가 오픈됐다, 닫혔다 이런 것들 다 나오게 알람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술을 접목을 시키고 최근에는 도어벨까지 개발을 해서 뭐 우리나라에 있는 게이트맨 같이 도어벨을 바꾸게 되면 누가 벨을 누르면 알람이 오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문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글은 이 프롭테크 영역에 굉장히 많은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런 그 스피커가 여러 개 있잖아요.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고 구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스피커가 보통 음악을 틀 때 저희가 누구누구야라고 하잖아요. 뭐 아이폰도 뭐 시리야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로 말하자마자 이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평소에 다 이걸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프로세싱을 하고 있어요. 이 자기 이름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언어들을 다 처리를 해서 프로세싱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구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스피커 앞 근처에서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에서 얻어지는 내용을 캐칭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죠. 그 공유기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주제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캐칭을 해서 그 IP 주소를 카테고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랑 연동을 시켜서요. 예를 들어 제가 집에서 막 누구 아픈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뭐 무슨 어디 병원을 가야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나중에 인터넷을 켜서 검색을 하다 보면 구글 애드센스에 병원 광고가 나오는 건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던 IoT 기술은 이제 이미 이러한 구글과 같은 아마존도 마찬가지지만 회사들은 그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채널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스피커를 그런 비용까지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스피커를 지금 그렇게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러한 개인 정보들을 다 트레이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스피커를 사게 되면. 리퀴드 스페이스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에어비앤비의 그 커머셜 버전입니다. 뭐 위워크 같은 경우가 하드웨어 에셋을 구매를 해놓고 그거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공간을 판매한다고 하면 리퀴드 스페이스는 이미 공간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의 공간을 쪼개서
예약을 시켜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뭐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이 바뀔 것인가라는 질문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빨리 받아들이고 그러면 언제 어떻게 누가 바꿀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고요. 직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지금 직방은 한 월간 한 500만 MAU를 지금 트래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직방은 직방 그다음에 호갱론으로도 작년에 인수를 해서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부동산도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주거용은 아니지만 그 얼마 전에 그 상업용 서비스인 모도 인수를 M&A를 해서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이러한 부동산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그 나라에서 갖게 되는 트래픽의 어떤 총량을 보통 보면 그 나라 전체 인구의 적게는 4분의 1에서 많게는 3분의 1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비스들이 그 각 나라에서 탑5 혹은 탑10 안에 다 서비스들이 런칭이 되어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이기 때문에 한 4분의 1 기준으로 보면은 한 1,200만 명 정도에서 1,500만 MAU가 나와야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장에 어떤 밸류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또 그로스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동산이라는 거의 특징이 이 같은 상품, 이 업종에서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라고 했을 때 그 오피스텔을 렌트를 하려는 사람은 그 본인이 거기서 거주를 할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정보는 뭐 월세가 얼마냐, 아니면은 뭐 옵션이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오피스텔을 매매하거나 분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실률이 얼마냐, 수익률이 얼마냐, 주변에 새롭게 공급될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양이 앞으로 얼마나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필요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리 보통 이 같은 상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서비스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직방도 그러한 맥락에서 타겟층을 조금 더 구분시켜 가지고 그런 부동산의 그 부동산을 찾는 그 목적에 맞도록 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분하고 브랜딩을 별개로 하는 작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방은 이게 나중에 따로 이게 그 오피셜하지 않게 알려준 사항인데요. 글로벌리 세 번째로 그 사용자가 많은 부동산 시장 내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구글 기준이고요. 그래서 1등이 미국의 진로우, 2등이 리얼터, 그다음에 3등이 직방, 그다음에 4등이 영국의 라이무브, 5등의 리얼 에스테이트. 그래서 그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3등이 되는데요.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봤을 때 웹사이트를 빼고. 근데 이제 옆에 있는 회사들이 다 5조에서 10조짜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트래픽에 비해서 현재 직방은 굉장히 아직은 밸류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러면 정말 어떠한 그 테크나 저희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 하나를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분양 광고를 아파트 분양을 디지털화 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아직까지 분양을 관심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아파트 분양을 이제 받으려고 할 때 분양 공고가 나오면 모델하우스에 가서 줄을 서가지고 설명을 듣고 그리고 집에 와서 며칠 뒤에 온라인으로 청약 신청을 하면 이제 당첨이 된다고 하면 그걸 계약할 수 있는 게 그냥 프로세스인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거기 가서 설명을 듣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시행사,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그 모델하우스 한 달을 위해서 한 6개월을 렌트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또 미분양이 나면 그걸 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하고 설치하고 없애고 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화 시킬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직방이 그런 그 B2B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제 시행사랑 얘기를 할 때에는 이 세 개를 같이 팝니다. 호갱론으로 직방, 다음 부동산이 이제 같이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딜만 하면, 계약만 하면 이 세 개 서비스를 같이 움직이게 할 겁니다라고 딜을 하고요. 그러면 월간 한 500만 명의 MAU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갖게 되는 활용하게 되는 거는 500만 명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유저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그 구글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그 IP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것들을 검색하고 있느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핸드폰에서는 그 시리얼 넘버가 다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 어떤 아파트를, 어떤 부동산을, 얼마짜리를, 어떤 위치에 있는 거를 얼마나 자주 검색하고 있는지를 다 데이터베이스에 남기고 있습니다. 로그를 다 남기고 있고 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겠죠. 뭐 하루에 그 검색 기록만 하더라도 거의 1,000만 건 이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이제 그룹핑을 하면요. 어떠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충분히 통계적으로 다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알리려고 할 때 모든 사람한테 알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과천 프레스티지 자이를 관심 있어 할 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뽑고 그 사람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하는 방법론이 요즘에는 그 핸드폰에 있는 시리얼 넘버가 이게 단순히 이 각 어플리케이션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바일 애드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애드 아이디의 형태로 이 스탠다드가 다 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드 아이디를 추출을 해서 직방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 사용자를 뽑아서 푸시를 보내서 알람을 뭐 보냈다. 근데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애드 네트워크에 태우면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구글 애드센스 뭐 이런 쪽에다가 다 저희가 광고의 형태로 그 지면을 사서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직방의 플랫폼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타겟을 하게 되면 지난 뭐 1년간 직방은 호갱노노 다음 부동산을 사용했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채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타겟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쿠팡에서 물건을 뭐 사다가 말면 그게 뭐 딴 거 하더라도 계속 따라 나오는 그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가계부 앱을 써도 나오게 되고 뭐 인스타그램 써도 그게 나오게 되고 뭐 뉴스를 봐도 나오고 뭐 계속 따라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저희가 데이터 분석팀에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가장 높은 연봉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이거를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고 처리하고 이제 결과를 만드는지가 되게 중요한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러한 지금 분양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분양뿐만이 아니고 아파트를 뭐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상가를 뭐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은 매물이 나왔을 때 그 매물을 빠르게 거래할 수 있도록 뭐 거래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다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직방은 트래픽 자체보다는 어떻게 더 많은 데이터를 남길까? 아까 그 애드 아이디가 뭐 단순히 어디를 검색했다뿐만이 아니고 출근지는 어디이며 나이대는 몇 살이며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갱노노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뭐 출근 거리를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지금 직방은 그 부동산 프롭테크 내에서 이제 첫 번째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직방, 호갱노노, 네모, 우주 이렇게 4개의 회사를 이제 M&A를 해서 지금 같이 여러 뭐 주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그 변화를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어떤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선행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투자 금액입니다. 그럼 직방이 지금까지 받은 투자 금액이 2천억이 넘는데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프롭테크라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투자 회사들한테도 관심을 받고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투자 금액이 이제 는다는 얘기는 회사가 잘 안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중간에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누군가가 프롭테크에 관련된 창업을 한다고 하면 경쟁자는 별로 없고 펀딩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니까 한번 프롭테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 세 분께 질문 있으면 질문 잠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안성호 대표님께 질문 있는데요. 네. 직방이 지금 여러 M&A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유저가 여러 서비스로 분산이 될 텐데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사실 그 여기 나와 있는 서비스들에 있는 뒷단에는 다 하나로 지금 합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방의 전체 입장에서 보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든 간에 같은 데이터 어떤 체계화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상관없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가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호갱노노랑 직방이랑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포장이 달라서 달라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다 유저 데이터도 다 하나로 다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아까 경쟁사 그 미국의 진로하고 지금 직방하고 비교가 된다면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 일단 진로가 저희를 경쟁사라고 생각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동산 산업의 특징은 글로벌화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의 나라에서 어떤 부동산 플랫폼이 다른 나라로 진출할 때에는 대부분 다 M&A 형식으로 가고 있어서요. 저희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어떻게 글로벌화 할 거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글로벌 회사가 우리나라에 안 오게 만드는 게 저희의 글로벌리제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로컬 베이스고요. 그리고 지금 진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산업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오프라인도 발전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에 있는 부동산 중개법인들이 산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 이 도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알력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프래그먼트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회가 많은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직방이 이제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예전에는 데이터를 모으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충분히 데이터가 보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설명 들으면 뭐 구글처럼 약간 광고를 하는 걸로 수익을 창출하시려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직방에서 그리는 미래 아니면 좀 비즈니스 모델, 좀 최종적인 비즈니스 모델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직방의 원룸 모델에서는 광고 모델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수익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광고 비즈니스가 잘 되려면 기존 산업이 굉장히 잘 성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리고 광고 집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어떤 그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그렇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 시장뿐만이 아니고 뭐 시공사나 이런 데를 다 포함을 해서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의 모델은 이 광고보다는 프로핏 쉐어링하는 모델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거래 트랜잭션 베이스로 하는 이슈가 근데 부동산 중개를 하려면 좀 법적인 그 제약 사항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뭐 어떻게 하실? 저희가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개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백업을 되게 만들어주고 서포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질문 있으신가요? 그 아까 질문하신 거 연계해서 초창기에는 그 경쟁자가 없을 때, 그러니까 저 부동산 중개소에서 광고 올릴 때 바로 광고비를 받고 있어 엄청나게 프로피터블하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경쟁이 많이 심해지고 심지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연합체에서도 막 자체적으로 앱을 만들고 해서 막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지 일단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1시간 반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세 회사 같이 이렇게 발표하게 되신 거를 의아해하실 청중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 이 프롭텍 협회라는 거를 만드셔서 또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활동도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요. 협회가 생긴 이나 어떤 걸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그 두 부분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얘기를 할까요? 네. 네. 협회는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제 부동산 이 시장에 대해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뭐 경쟁 관계에 있는 트래픽이 정확히 따지면 아직까지 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트래픽이 많이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그 서비스가 주는 그 밸류, 애드 밸류가 얼마만큼이냐에 대한 이슈인데요. 아직까지는 소위 말하는 트랜잭션에서 주는 그 애드 밸류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훨씬 더 애드 밸류 많이 하려면 거래 전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서 더 정확한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은 거래 의사결정을 바로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히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를 포함하여 네이버 부동산을 포함하여 경쟁 상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기존에 있는 산업에서의 그런 환경이 더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동산 협회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한방이라고 원래 그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협회장님이 공약이 직방을 없애겠다라고 해서 그 협회장이 되신 다음에 만든 서비스 이름이 또 직방과 비슷한 한방이어가지고 근데 트래픽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직방의 원룸을 시작할 때 저희가 느꼈던 바는 원래 원룸을 그 사업으로 다뤘던 중개사분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쓰냐라고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새롭게 원룸을 하려는 그런 중개사분들이 이걸 씀으로써 소위 말하는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천이 된 거고 아마 이 앞으로에 있을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저희가 요즘 많이 고민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 타다라든지 이런 쪽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나마 저희가 좀 나은 점은 기존에는 있는 라이센스를 저희가 없애는 게 아니고 그 라이센스 내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면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물론 오프라인에서 이미 굉장히 주요한 거점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까 리테일에서 이 변화 자체를 원치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저희 거를 안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프롭테크 포럼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조인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그 엔트러프러너십 런치톡 행사의 일환으로 저희 그 프롭테크 포럼을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 사실 저희 행사명은 프롭테크 인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대학가를 돌면서 사실은 핀테크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프롭테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학가의 청년분들한테 창업이든 취업이든 좀 프롭테크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 포럼은 2018년 11월에 출범을 했고요. 26개 업체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113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왜 만들었는지 좀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아마 기존 부동산, 주택 부동산 시장을 좀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 각 분야에서 다 디지털화가 많이 진전이 돼 있는데 부동산 분야만 사실 굉장히 로우테크 분야고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뒤처져 있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기가 기존 시장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이제 한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 경기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아주 계속 좋았으면 사실은 조금 늦어질 수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뭐 신규 대형 물량이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이 정체가 되고 하면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되게 이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 사회적인 그 환경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요. 하나는 여기에 관련 업체들이 있는데 부동산 생태계가 아니라 프롭테크 생태계를 한번 우리가 조성해서 이걸 산업적으로 굉장히 이제 유의미하게 키워보자 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설업체나 시행사들은 자금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 쪽에 계신 분들도 어디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고,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은 기술과 어떤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존 시장에 진입해서 이걸 바꿔낼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있는 와중에 이게 굉장히 잘 조합이 돼서 저희 이제 포럼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실제 그래서 지금 아까 큐픽스도 뭐 직방하고 뭐 우미건설이나 비데스나 이런 거 굉장히 이제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스페이스워크도
그 뭐 SH나 LH나 이런 쪽에 굉장히 이제 가로 정비, 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거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런 이제 협업과 그런 이제 융합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 회원사들이 굉장히 좋은 가치, 그러니까 많은 가치를 이제 좀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직방이 초기에는 오토 업체로 이제 인식되기도 했고 또 어디에서는 전자상가래 업체로 또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프롭테크라는 것들이 아까 보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프롭테크로 했을 때 훨씬 더 우리가 앞으로 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많이 이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포럼은 그렇게 이제 모여서 이 프롭테크의 어떤 가치를 좀 많이 알리고 혹시나 또 어떤 뭐 장벽이 있다면 규제 어떤 장벽이 있다면 또 가치 문제도 좀 풀고 또 그런 좋은 인재들이 저희 분야에 또 많이 들어와서 미래에서 지속 가능한 또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면 오늘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